눈보라가 세상을 하얗게 지워버리고 있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앞 유리를 닦아냈지만 쏟아지는 눈송이들은 끈질기게 시야를 가렸다. 서유진은 굳은 얼굴로 핸들을 쥔 채 점점 더 거칠어지는 산길을 따라 차를 몰았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목적지는 강태호 이사의 개인 별장이었다. 긴급히 논의할 사안이 있다는 그의 호출은 갑작스러웠지만 유진은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상사이자 그녀의 능력을 알아보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멘토였기 때문이다. 차량이 마침내 가파른 언덕 위에 자리한 현대적인 건축물 앞에 멈춰 섰다. 유진은 차에서 내려 옷깃을 여미며 별장으로 향했다. 거센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사납게 흩날렸고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코트 속으로 파고들었다. 강 이사는 벽난로 앞에서 그녀를 맞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유진은 미처 읽지 못했다. 서 팀장, 이 궂은 날씨에 오느라 고생 많았네. 이리 와서 몸 좀 녹이게. 강 이사가 권하는 소파에 앉으며 유진은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다. 타오르는 불꽃이 실내를 아늑하게 밝혔지만 어쩐지 등골을 타고 오르는 항의는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불안한 예감을 떨쳐내려 애쓰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번에 그룹이 추진하는 대규모 M&A 건에서 발견한 이상, 자금 흐름에 대한 보고였다. 이사님, 제가 검토해본 결과 인수 대상 기업의 자회사 중 한 곳에서 정체불명의 자금이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금액이 상당하고 자금의 흐름을 숨기려는 시도가 명백합니다. 이대로 인수를 진행하면 그룹 전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유진은 태블릿 화면에 복잡한 도표와 데이터를 띄우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녀의 눈빛은 오직 진실과 회사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전문가의 그것이었다. 강타오 이사는 팔짱을 낀 채 유진의 보고를 묵묵히 들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모든 설명이 끝나자 그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역시 서 팀장이야. 이 복잡한 걸 찾아내다니. 정말 대단하군. 그의 칭찬은 그러나 어딘가 공허하게 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맹렬하게 쏟아지는 눈보라를 내다보았다. 그의 넓은 등이 짙은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서 팀장,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더군. 그 자금 흐름을 추적한 모든 기록에 자네의 서명이 들어가 있던데. 강 이사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서 온화한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늘하고 낯선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한 적 없는 서명이라니. 그것은 명백한 거짓이었다. 유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자금 흐름을 분석했을 뿐. 어떤 문서에도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혼란스러운 머릿속에서 불길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곳으로 오라는 갑작스러운 호출. 다른 팀원들은 아무도 모르는 단독 대면. 그리고 이 정체 모를 비난까지. 강태호는 차갑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벽난로에 장작 타는 소리에 섞여 기괴하게 울렸다. 도용이라고 유감스럽게도. 자네가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이메일도 발견되었네. 이사회 승인을 받기 위해 일부 데이터를 조작해서 보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 말이야. 그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유진에게 휙 내밀었다. 화면에는 분명 유진의 계정으로 발송된 조작된 내용의 이메일이 떠 있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 유진을 덮쳤다. 이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다. 처음부터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가 발견한 비자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자신이 이곳에 불려왔는지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강타오를 노려보았다. 한때 존경했던 멘토의 얼굴은 이제 악마처럼 보였다. 왜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유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썩은 부분을 도려내려 했지만 오히려 그 썩은 부분이 그녀의 손을 잘라내려 하고 있었다. 강태호는 그녀의 태블릿 PC를 테이블 위에서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그가 저지른 모든 비리의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는 태블릿을 가볍게 흔들어 보이며 비웃었다. 왜냐니 서 팀장은 너무 유능했어. 그리고 너무 고닫지. 그런 사람은 내 길에 방해가 될 뿐이야. 이 돈은 내가 선양그룹에 바친 청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고 자네는 그 보상을 위한 작은 희생일 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는 유진의 눈앞에서 태블릿의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기 시작했다. 유진이 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강 이사의 위협적인 눈빛의 발이 얼어붙고 말았다. 모든 증거가 사라지자 강태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외투를 챙겨 입으며 마지막 통보를 날렸다. 그리고 방금 인사위원회에서 자네에 대한 해고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네. 횡령 및 기밀 유출 혐의로 말이야. 검찰 조사도 곧 시작될 테니 이제 자네는 선양그룹 사람이 아니야.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유진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문이 열리고 하얀 눈보라와 함께 칼날 같은 바람이 실내로 쏟아져 들어왔다. 강태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유진을 돌아보았다. 이런 산속에 혼자 두는 게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알아서 잘 내려가겠지.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의 말은 악의로 가득 찬 조롱이었다. 그는 이 눈보라 속에서 그녀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차갑게 미소 짓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철컥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유진은 완벽한 고립감에 휩싸였다. 잠시 후 별장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눈보라 소리 속으로 서서히 멀어져 갔다. 강태호가 떠나자 벽난로의 불꽃마저 약해지는 듯했다. 순식간에 온기가 사라진 실내에는 무거운 침묵과 절망적인 냉기만이 감돌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경력, 그리고 믿음까지도. 유진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그녀의 안에서 생존에 대한 본능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몸을 움직였다. 먼저 자신의 휴대폰을 찾았지만 강태호가 이미 가져가 버린 뒤였다. 별장의 유선 전화도 먹통이었다. 그는 그녀가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차단해버린 것이다. 이곳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곧 얼어 죽는 것을 의미했다. 유진은 결심했다. 살아서 내려가야 했다. 살아서 이 모든 부당함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녀는 별장 옷장에서 주인이 남겨둔 얇은 코트 하나를 찾아 걸쳤다. 자신의 두꺼운 코트는 강 이사의 차 안에 있었다. 얇은 옷으로는 이 살인적인 추위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유진은 굳게 닫힌 현관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마치 거대한 괴물이 포효하듯 눈보라가 그녀를 덮쳤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백색의 세상이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눈보라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길의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었지만 무작정 아래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이 산을 벗어나야만 했다. 바람은 그녀의 뺨을 날카롭게 핥휘었고 눈송이들은 얼음 파편처럼 얼굴을 때렸다. 천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발은 이미 감각이 무뎌졌고 무릎까지 쌓인 눈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녀를 집어삼킬 듯 끌어당겼다. 수십 분이 지났을까? 아니, 어쩌면 몇 시간이 흘렀을지도 모른다. 시간 감각이 사라진 채 그녀는 기계적으로 발을 옮겼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선양그룹에 입사해 밤낮 없이 일했던 날들, 강태호 이사를 믿고 따랐던 시간들, 그리고 오늘 겪은 끔찍한 배신. 억울함과 분노가 눈물과 함께 얼어붙었다. 그러나 그 감정들마저 점점 희미해졌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무력감뿐이었다. 결국 유진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녀는 눈더미 위로 힘없이 쓰러졌다. 하얀 눈이 그녀의 몸 위로 빠르게 쌓여갔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차갑고 평온한 어둠이 그녀를 감싸는 듯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 희미해지는 의식의 저편에서 두 개의 밝은 빗줄기가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자동차 헤드라이트였다. 의식이 아득하게 멀어지는 순간, 차가운 눈꺼풀 위로 스며드는 빗줄기는 마치 다른 세상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서유진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눈을 뜨려 애썼지만 몸은 이미 그녀의 의지를 배반하고 있었다. 맹렬하던 눈보라 소리 위로 묵직한 엔진음과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누군가 눈을 밟으며 다가오는 소리.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다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췄다. 이런, 아직 숨이 붙어 있군. 낮고 차분하지만 그 안에 강한 힘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의 위를 덮었고 다음 순간 따뜻하고 묵직한 무언가가 그녀의 얼어붙은 몸을 감쌌다. 최고급 캐시미어의 부드러운 감촉과 함께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것은 한 남자의 외투였다. 죽음의 냉기 속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생명의 온기였다. 곧이어 그녀의 몸이 가볍게 들어 올려졌다. 유진은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안아든 남자의 단단한 품에 모든 것을 맡긴 채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혹한의 바깥 세상과 분리된 자동차의 안락한 내부. 히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이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말려주었다. 그녀는 그 온기 속에서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유진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몸을 감싼 것은 부드러운 실크 이불이었고 귓게는 타닥타닥 장작이 타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높은 천장과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그리고 고풍스러운 가구들이 조화롭게 배치된 거대한 서재의 풍경이었다. 이곳은 강태호의 별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진정한 품격과 역사가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정신이 드십니까? 인자한 인상의 한 중년 여인이 그녀에게 다가와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을 건넸다. 회장님께서 따뜻한 생강차라도 드시라고 하셨습니다. 몸을 녹이는데 좋을 겁니다. 유진은
기계적으로 찻잔을 받아들었다. 회장님, 여기가 도대체 어디고 자신을 구해준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서재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안으로 들어섰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값비싸 보이지만 화려하지 않은 스웨터를 입은 그는 평범한 노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깊은 눈빛과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그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유진을 구해줄 때 그녀의 몸을 감쌌던 바로 그 캐시미어 코트를 팔에 걸치고 있었다. 유진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노인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무리하지 말게. 아직 몸이 온전치 않을 테니.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연민을 담고 있었다. 이제 괜찮으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해줄 수 있겠나? 왜 그 눈보라 속에 혼자 쓰러져 있었던 건지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 끔찍한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자신이 선양그룹의 팀장이라는 것부터 M&A의 비리를 발견한 것, 그리고 강태호 이사에게 배신당하고 눈 속에 버려진 것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점점 더 커져갔다. 노인은 유진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유진은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유진이 거친 숨을 몰아쉬자 노인은 나지막이 말했다. 강태호, 그 쥐새끼가 감히 내 집 앞에서 그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얼음장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유진은 그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내 집 앞 설마 혹시 누구신지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녀의 질문에 노인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자조적인 미소 같기도 했다. 내 소개가 늦었군. 나는 선양그룹을 처음 세운 사람, 박진우라고 하네. 그 순간 유진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는 듯 했다. 박진우. 은퇴한 지 오래되어 이제는 전설로만 남은 선양그룹의 창업주. 그녀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이 박진우 회장은 말을 이었다. 나는 경영에서 손을 뗀 지 오래지만 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썩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지. 강태호 같은 자들이 회사를 좀먹고 있다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네. 하지만 놈들은 너무 교활해서 꼬리를 잡을 수가 없었어.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이미 그쳐 있었고 세상은 고요한 설경으로 뒤덮여 있었다. 어젯밤 강 이사의 별장에 자네 차가 들어가는 것을 봤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 이사 혼자만 차를 몰고 떠났지. 이상한 낌새를 느껴 사람을 보내보려던 채 눈밭에 쓰러진 자네를 발견한 걸세. 그의 말은 유진의 구원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의미했다. 그것은 부패를 감시하던 늙은 사자의 예리한 직감이 이끌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다. 박진우 회장은 다시 유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은 이제 한 기업의 미래를 꿰뚫어 보는 창업주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서유진 팀장, 자네의 보고는 정확했네. 강태호는 암덩어리야. 그리고 그 암덩어리는 혼자 자라지 않지. 그의 뒤에는 수많은 기생충들이 얽혀 있을 걸세. 이대로 두면 선양은 뿌리부터 썩어 무너질 거야.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유진에게 다가왔다.
나는 이제 늙어서 직접 칼을 휘두를 힘이 없네. 하지만 아직 칼을 벼리고 그 칼을 든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줄 힘은 남아있지. 그는 자신의 코트를 들어 유진의 어깨에 다시 덮어주었다. 아까보다 훨씬 더 무겁고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코트였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과 의지의 상징이었다. 서유진 씨, 자네의 그 눈빛이 마음에 드는군. 모든 걸 잃었지만 부러지진 않았어. 절망 속에서도 분노를 잃지 않았지. 그 분노를 동력으로 삼게. 박 회장의 목소리는 유진의 심장에 불을 지폈다. 강태호를, 그리고 그놈 뒤에 있는 썩은 뿌리들을 전부 도려내주게. 내가 자네의 칼과 방패가 되어주겠네.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네. 사람이든 돈이든 정보든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던 그녀에게 내려온 동아줄이었다. 복수의 기회이자 정의를 바로 세울 기회였다. 유진은 자신을 덮고 있는 회장님의 코트 자락을 움켜쥐었다. 차갑게 식었던 피가 다시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진우 회장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겠습니다. 이사님. 아니, 강태호가 저에게서 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칼이 되겠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복수와 정의를 향한 차가운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한때 눈 속에 버려졌던 여자는 이제 거인의 어깨 위에서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박진우 회장의 서재에서 맹세했던 그날 이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유진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눈 속에 버려졌던 비극의 여주인공이 아니었다. 박 회장이 마련해준 서울 중심가의 한적한 오피스텔 최상층. 그곳은 그녀의 새로운 요새이자 전쟁을 지휘할 비밀 사령부가 되었다. 외부에서는 그저 평범한 고급 주거 공간으로 보였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슈퍼컴퓨터 그리고 거대한 디지털 월로 채워져 있었다. 유진은 지난 며칠간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강태호와 그의 제국을 분석했다. 그녀의 분노와 슬픔은 이제 차가운 이성과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변모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테이블 위에는 선양그룹의 모든 계열사와 관련된 재무제표, 인사기록, 내부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벽을 가득 채운 디지털 월에는 강태호를 중심으로 한 거미줄 같은 인물 관계도가 그려져 있었다. 선과 숫자로 연결된 이름들은 그의 부하 권력을 지탱하는 기둥들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어 다음날 새벽에 끝났다. 식사는 박 회장이 보낸 가사도우미가 챙겨주는 간단한 음식으로 해결했고 세상과의 유일한 소통은 암호화된 회선을 통해 박 회장과 나누는 대화뿐이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지우고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했다.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어김없이 눈보라 속에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지만 이제 그 기억은 그녀를 절망에 빠뜨리는 대신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가는 숫돌이 되어주었다. 박진우 회장이 예고 없이 그녀의 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어느 날 오후였다. 그는 유진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관계도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짙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불과 며칠 만에 서유진이라는 여자는 선양그룹의 내부 구조와 권력의 흐름을 자신보다 더 깊숙이 꿰뚫어 보고 있었다. 늙은 사자는 자신이 선택한 칼이 예상보다 훨씬 더 예리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준비는 다 된 것 같군. 박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유진은 분석하던 자료에서 눈을 떼고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계략적인 지도는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지도 위에서 말을 움직일 병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말에 박 회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 도착할 걸세. 자네의 손과 발이 되어줄 사람들 말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 2명의 남자가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첫 번째 남자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마른 체구에 안경을 쓴 초의 실장이었다. 그는 박 회장이 현역 시절부터 곁에서 재무를 담당했던 충신으로 기업의 검은 돈 흐름을 꿰뚫어 보는 데에는 귀신이라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유진의 관계도를 훑어보더니 짧게 혀를 찼다. 강 이사 저놈. 제가 구더기일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회장님 은퇴하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구멍을 파기 시작했군요. 두 번째 남자는 20 중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청년. 안민준이었다.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을 한 그는 천재 해커로 더 유명했다. 과거에 철없는 해킹으로 큰 사고를 쳤을 때 박 회장이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뒤에서 조용히 해결해 준 뒤로 그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디지털 월과 슈퍼컴퓨터를 보며 휘파람을 불었다. 와, 장비 한번 죽이네요. 여기서 뭘 하면 되는 겁니까? 국방부 서버라도 털까요? 유진은 이 두 사람, 즉 노련한 아날로그 방식의 추적자와 최첨단 디지털 방식의 추적자 앞에 섰다. 그녀는 이제 이 작은 정예팀의 지휘관이었다. 그녀는 어떤 사적인 감정도 배제한 채 오직 냉철한 전략가의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강태호와 그 부역자들로 이루어진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로 디지털 월의 중심에 있는 강태호의 사진을 가리켰다. 하지만 우리는 왕을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왕을 직접 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는 이미 모든 공격에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의 기사와 주교들을 하나씩 잡아먹어 그를 체스판 위에 고립된 외톨이 왕으로 만들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최 실장과 안민주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설명에 집중했다. 그녀는 강타워의 권력이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는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유령 회사들과 부패한 계열사 사장들. 둘째는 그의 뒤를 봐주는 정관계의 인맥들. 그리고 마지막은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충성스러운 내부 하수인들이었다. 이 세 개의 축을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무너뜨려야만 승리할 수 있었다. 초의 실장님께서는 강타워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 주십시오. 특히 해외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들의 계좌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그들의 약점은 탐욕입니다. 반드시 어딘가에 흔적을 남겼을 겁니다. 이어서 그녀는 안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 씨는 선양그룹 내부 서버에 침투해 주십시오. 강태호와 그의 공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메신저 대화, 그리고 삭제된 파일들을 복원해야 합니다. 그들의 약점은 교만입니다. 분명 자신들의 디지털 기록이 안전할 거라 믿고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유진의 명확하고 날카로운 지시에 감탄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계획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었다. 단순한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자가 아니라 거대한 전장을 내려다보는 장군이었다. 박 회장은 뒷짐을 진 채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제 이 비밀스러운 전쟁에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브리핑을 마친 유진은 디지털 월의 한쪽 구석에 있는 남자의 사진으로
포인터를 옮겼다. 선양화학의 사장 윤상현 이사. 그는 강태호의 대학 동문이자 가장 오래된 신복 중 한 명이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이 사람, 윤상현입니다. 그녀의 선언에 초의 실장과 안민준의 시선이 사진으로 향했다. 윤 이사는 업계에서도 오만하고 사생활이 문란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윤상현은 강타오의 자금 세탁 창구 중 가장 큰 규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허영심이 많고 보안에 대한 개념이 희박합니다. 우리가 파고들기 가장 좋은 약점이죠. 유진은 그를 첫 번째 제물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강한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가장 단단해 보이는 곳부터 무너뜨려야 했다. 윤상현의 몰락은 강태호의 제국에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낼 것이다. 명령이 떨어지자 팀은 즉시 움직였다. 안민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의 모니터에는 수많은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초의 실장은 이미 수첩을 꺼내들고 자금 흐름을 분석할 회계 모델을 구상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들의 중심에서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조용히 눈을 감고 다음 악장을 구상했다. 체스판의 첫 번째 말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 작전명 첫 번째 균열은 새벽의 어둠을 틈타 조용히 시작되었다. 안민준의 손가락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키보드 위를 질주했다. 그의 모니터에는 수십 개의 창이 떠 있었고 그 창들 속에서는 복잡한 코드들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안쪽에 있던 방화벽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안민준은 의기양양하게 헤드셋을 고쳤으며 말했다. 뚫었어요. 윤상현 개인 서버부터 회사 기밀 폴더까지. 그냥 고속도로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윤상현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이 팀의 모니터 위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젊은 내연녀에게 선물한 수억 원대의 스포츠카 계약서, 유령 컨설팅 회사를 통해 구입한 고급 시계 목록, 해외 카지노, VIP룸에서의 도박 기록까지. 그의 부패는 상상 이상으로 노골적이고 지저분했다. 초의 실장은 혀를 차며 말했다. 전형적이면서도 아주 게으른 수법이군. 자기 이름의 이니셜을 따서 유령 회사를 만들다니. 초짜들이나 하는 짓이지. 모든 증거는 차고 넘쳤다. 하지만 서유진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 증거들을 언론에 터뜨리는 방식을 원하지 않았다. 그런 방식은 너무 시끄럽고 강태호에게 대응할 시간을 줄 수 있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조용하고 치명적인 외과수술 같은 공격이었다. 적이 자신이 무엇에 당했는지도 모른 채 쓰러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팀원들을 향해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우리는 윤상현을 직접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 겁니다.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열어 그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가 공황 상태에서 저지르는 실수를 이용해 강태호가 직접 그를 제거하게 만들 겁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누구보다도 잔혹했다. 그녀는 윤상현의 탐욕과 오만함, 바로 그 약점을 이용해 그의 숨통을 조일 계획이었다. 첫 번째 공격은 금융시장에서 시작되었다. 유진은 박 회장이 마련해준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를 이용해 선양화학의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안민준은 익명의 정보원인 척 위장하여 증권가 정보지에 작은 루머를 흘렸다. 선양화학이 개발 중인 신소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처럼 들리는 거짓 정보였다. 루머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선양화학의 주가는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두 번째 공격이 내부를 향했다. 최 실장은 윤상현의 횡령 증거 중 일부만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익명의 내부 고발 문서로 만들었다. 그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위장한 채 선양그룹 본사 근처의 우체국에서 감사팀 앞으로 등기우편을 발송했다. 감사팀은 평소에는 강타워의 눈치를 보느라 제 기능을 못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담긴 공식적인 제보를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 이제 모든 덫은 설치되었다. 윤상현은 갑작스럽게 시작된 주가 하락에 안절부절 못하며 주주들의 항의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이것이 일시적인 시장의 반응일 뿐이라고 애써 자신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의 사무실로 감사팀 직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들이닥쳤을 때 그는 비로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감사팀은 유령 컨설팅 회사와의 거래 내역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윤상현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다. 주가 하락과 내부 감사가 동시에 터진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다.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허둥지둥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개인 서버의 데이터를 삭제하고 내연녀에게 연락해 입을 맞추고 회계 담당자를 협박해 장부를 조작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움직임은 거미줄의 주인 서유진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안민주는 그의 모든 통화와 이메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증거인멸 시도를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윤상현이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그의 죽은 강타워의 사무실이었다. 그는 강타워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매달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사님, 함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대로 가면 저뿐만 아니라 이사님까지 위험해집니다. 그의 애원은 처절했지만 강태호의 반응은 냉혹했다. 강태호에게 윤상현은 이제 쓸모를 다한, 아니, 위험해진 장기말에 불과했다. 네가 저지른 똥은 네가 치워. 왜 이렇게 허술하게 일을 처리해서 나까지 끌어들이려는 건가? 강태호는 차갑게 그를 내쳤다. 그는 감사팀에 압력을 넣어 조사를 무마시킬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미 주가 하락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꼬리를 자르고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는 윤상현에게 사직서를 쓸 것을 종용했다. 다음 날 저녁 뉴스, 경제 섹션에 짧은 기사가 실렸다. 선양화학의 윤상현 사장이 최근의 주가 부진과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역 사임했다는 내용이었다. 모든 것은 그의 개인적인 경영 실패와 부주의 탓으로 마무리되었다. 그의 횡령과 비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강태호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은 채 위기를 넘긴 것처럼 보였다. 비밀 사령부 안. 유진과 팀원들은 조용히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안민준이 조용히 주먹을 불끈 쥐었고 초의 실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화려한 폭발은 없었지만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승리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한 톨도 드러내지 않은 채 적의 가장 중요한 성벽 하나를 완벽하게 무너뜨렸다. 강태호는 자신의 팔 하나가 잘려나갔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선양그룹 회장실에서 강태호는 분노에 채 값비싼 위스키 잔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그는 윤상현의 어리석음을 저주했지만 그 배후에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저 운이 나빴고 타이밍이 좋지 않았을 뿐이라고 치부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체스판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었다. 유진은 디지털 월 앞에 섰다. 그녀는 손가락을 뻗어 윤상현의 사진을 화면에서 삭제했다. 강타월을 둘러싼 견고한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이 선명하게 새겨졌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이제 윤상현의 옆에 있던 또 다른 이름으로 향하고 있었다. 첫 번째 수는 성공적이었다. 이제 두 번째 말을 움직일 차례였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윤상현의 갑작스러운 몰락은 강터의 견고한 제국에 보이지 않는 파문을 일으켰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물밑에서는 불안과 의심이라는 차가운 해류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강타오의 최측근들은 이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윤상현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그들은 수년간 강타오의 그늘 아래서 부와 권력을 누려왔지만 그 그늘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무자비할 수 있는지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이다. 강타오는 이 미묘한 분위기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다. 그는 자신의 신복들을 한 명씩 불러들여 충성을 재확인하고 동시에 은밀한 경고를 날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썩은 가지는 제때 쳐내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 법이야. 모두들 몸가짐을 조심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섬뜩한 가시는 듣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의 통제는 더욱 심해졌고 그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비밀 사령부에서 서유진은 이 모든 변화를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 안민준이 심어놓은 감청 프로그램을 통해 강태호와 그의 측근들이 나누는 대화는 실시간으로 그녀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호의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한 의심이라는 씨앗에 물을 주어 거대한 불신의 나무로 키워낼 계획을 세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그녀의 눈과 귀가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전략기획팀 시절 자신을 친언니처럼 따랐던 후배 김다솜 대리였다. 다솜은 비록 어리고 경험은 부족했지만 누구보다 정의감이 강하고 총명한 아이였다. 유진은 다솜이라면 자신이 쫓겨난 이유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고 다솜에게 접촉하기로 결심했다. 접촉은 극도의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다. 안민주는 추적이 불가능한 일회용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유진은 그 계정을 이용해 다솜에게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닉스 프로젝트 킥오프 회의록 5페이지 두 번째 문단 기억나요? 그것은 과거 유진과 다솜이 함께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던 프로젝트로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세부적인 내용이었다. 이 암호는 다솜에게 보내는 신호이자 그녀의 의지를 시험하는 질문이었다. 그날 밤 야근을 하던 김다솜은 자신의 개인 메일함에 들어온 정체불명의 메일을 발견했다. 발신자의 이름도 제목도 없는 메시지. 그녀는 스팸이라 생각하고 지우려던 찰나 피닉스 프로젝트라는 단어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것은 존경하던 서유진 팀장과 함께했던 가장 빛나던 시절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다. 물론이죠. 모든 위기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다. 맞죠? 팀장님, 연결은 성공했다. 다솜은 유진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을 처음부터 믿고 있었다. 그녀는 유진을 돕는 것이 위험한 일임을 알았지만 불의에 눈 감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기꺼이 유진의 내부자가 되기로 맹세했다. 유진은 다솜에게 무리한 정보 탈취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정보를 이용해 혼란을 만들어낼 배우였다. 유진의 다음 목표는 강타오의 자금주를 총괄하는 재무담당 박 이사였다. 그는 강타오의 가장 오래된 충신 중 한 명으로
둘의 관계는 다른 측근들보다 훨씬 더 굳건했다. 이 단단한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유진은 강타호의 의심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다솜에게 아주 간단하지만 치명적인 임무를 내렸다. 며칠 후 김다솜은 박 이사의 비서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의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다. 그것은 교묘하게 위조된 검찰 내부 정보 보고서 양식이었다.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선양그룹 비자금 사건 관련 재무 담당 박 이사내사 착수 본인 혐의 일부 인정 및 수사 협조 의사 타진 중 모든 것이 거짓이었지만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었다. 그 가짜 보고서는 강타호의 또 다른 신복이자 박 이사의 라이벌이었던 기획조정실장의 손에 들어갔다. 그는 뛸 듯이 기뻐하며 즉시 강태호에게 달려가 그 서류를 바쳤다. 서류를 받아든 강타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윤상현의 몰락 이후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그의 의심은 마침내 폭발했다. 가장 믿었던 신복의 배신 가능성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날 이후 강태호는 노골적으로 박 이사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가 참석하던 모든 회의에서 그를 배제했고 재무팀의 모든 결제 라인을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바꿨다. 심지어 사람을 붙여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다. 수십 년간 충성을 바쳐온 박 이사에게 이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는 강태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혹스러워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의심에 사로잡힌 강타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유진이 만든 거짓의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현실의 균열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박 이사는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음모가 있다고 믿었고 강태호는 박 이사가 자신의 뒤통수를 치려 한다고 확신했다. 한때는 가장 굳건했던 두 사람의 신뢰관계는 독처럼 퍼진 의심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결국 사건은 터졌다. 강태호는 박 이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다짜고짜 가짜 보고서를 그의 얼굴 앞에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이게 뭔가 살기 위해 나를 팔아넘기려는 수작인가? 박 이사는 처음 보는 서류에 당황했지만 곧이어 자신을 향한 모욕과 불신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제가 이사님을 위해 어떤 더러운 짓까지 해왔는지 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쓰레기 취급하십니까? 두 사람의 고성과 욕설이 두꺼운 회장실 문 밖으로 새어나올 정도였다. 수십 년간 쌓아온 그들의 관계는 그날 완전히 끝장났다. 박 이사는 해고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권한을 박탈당한 채 허수아비로 전락했다. 강태호는 가장 유능한 자금 관리인을 잃었고 동시에 자신의 제국을 지탱하던 또 하나의 기둥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었다. 비밀 사령부의 디지털 월. 강태호와 박 이사를 연결하던 굵은 실선이 붉은색 전멸하는 불안정 상태로 바뀌었다. 김다솜이 보내온 보고를 확인한 유진의 입게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어떤 물리적인 공격도 하지 않았다. 단지 작은 의심의 돌멩이 하나를 던졌을 뿐인데 적의 성벽은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터의 요새에 새겨진 균열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깊어지고 있었다. 강타오의 요새에 생긴 균열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혼란을 야기했다. 가장 신임하던 재무 책임자를 스스로 내친 강타오는 이제 모든 자금 관리를 직접 통제하려 들었다. 하지만 그는 박 이사만큼 노련하지 못했고 그의 새로운 재무팀은 무능했다. 그 결과 그의 비밀스러운 자금 흐름에는 이전에는 없던 미세한 잡음과 허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유진의 팀은 바로 그 잡음들을 놓치지 않았다. 안민준이 가장 먼저 이상 신호를 포착했다. 여러 계열사에서 집행되는 광고비,
연구개발비 등 다양한 명목의 지출 중 일부가 소수점 단위까지 일치하는 패턴을 보이며 최종적으로 케이맨 제도의 한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각각은 눈에 띄지 않는 소액이었지만 합치자 거대한 자금의 강을 이루고 있었다. 최 실장은 그 흐름을 보자마자 단번에 의도를 파악했다. 이건 M&A를 위한 전쟁 자금을 모으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긴장이 섞여 있었다. 팀은 즉시 그 유령 계좌의 활동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강태호의 거대한 야망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목표는 베리타스 바이오라는 이름의 코스닥 상장 신약 개발 회사였다. 그 회사는 유망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 물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임상 3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강타오의 계획은 명백했다. 그는 평생 모은 불법 비자금을 이용해 베리타스 바이오의 주식을 몰래 사들여 경영권을 장악한 뒤 선양그룹의 자금과 인프라를 동원해 신약 개발을 성공시킨 것처럼 꾸밀 작정이었다. 그렇게 회사의 가치를 수십 배로 띄운 뒤 지분을 매각하면 그의 검은 돈은 완벽하게 세탁됨과 동시에 천문학적인 수익으로 돌아올 터였다. 이것은 그의 화려한 은퇴를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찾았어요. 이건 강태호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지금 당장 언론과 검찰에 터뜨려야 합니다. 안민준이 흥분해서 외쳤다. 최 실장 역시 동의했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더 먼 곳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훨씬 더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아니요. 지금 터뜨리면 우리는 뱀의 꼬리만 자르게 될 겁니다. 강태호는 체포되겠지만 그의 비자금 중 상당수는 해외에 숨겨진 채 남을 것이고 그의 부역자들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살아남겠죠. 우리는 뱀의 머리를 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 스스로 우리의 칼날 아래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유진은 팀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는 이 거래를 막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부추길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이었다. 쥐를 구석으로 몰면 필사적으로 방역하지만 거대한 치즈 덩어리를 보여주면 모든 경계심을 풀고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다는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그녀는 베리타스 바이오를 강태호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달콤한 미끼로 만들 생각이었다. 작전명 탐욕의 덫이 조용히 시작되었다. 안민준에게는 베리타스 바이오의 임상시험 데이터 서버에 침투하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그의 임무는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훔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는 기존의 이상, 임상시험 결과를 교묘하게 수정했다. 신약의 효능을 보여주는 그래프의 기울기를 조금 더 가파르게 만들고 부작용 수치는 미미하게 낮췄다. 또한 연구원들 사이에 오간 회의적인 내용의 이메일을 삭제하고 대신 성공을 확신하는 낙관적인 내용의 가짜 이메일을 심어놓았다. 동시에 최 실장은 박 회장이 제공한 또 다른 해외 비밀 계좌들을 이용해 베리타스 바이오의 주식을 조금씩 매입하기 시작했다. 마치 해외의 정체불명 기관 투자자들이 베리타스 바이오의 가치를 알아보고 조용히 지분을 늘려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다.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강태호의 조바심과 경쟁심을 자극하려는 의도였다. 모든 미끼는 완벽하게 던져졌다. 그리고 예상대로 강태호는 그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의 팀이 제출한 베리타스 바이오에 대한 실사 보고서는 유진이 심어놓은 거짓된 낙관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조작된 임상 데이터는 기적의 신약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였고 정체불명의 매수세는
곧 주가가 폭등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되었다. 강타오의 눈은 탐욕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동물적인 사업 감각이 찾아낸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확신했다. 그의 오만함은 한치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당장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끌어모아 해외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른 놈들이 이 보물을 눈치채기 전에 끝내야 해. 그의 명령에 따라 수십 년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의 검은 돈이 베리타스 바이오 인수를 위한 단 하나의 계좌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비밀 사령부의 디지털 월에는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스위스, 홍콩, 버진 아일랜드 등 각지에서 출발한 돈의 강물이 케이맨 제도의 한 지점으로 합쳐지는 모습은 그 자체로 장관이었다. 팀원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함정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강태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유진은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모니터 화면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녀의 표정은 얼어붙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강태호의 모든 재산과 죄악이 이제 그녀가 설계한 단 하나의 그릇 안에 담기고 있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미끼는 던져졌고 상어는 이제 미끼를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상어의 목에 낚싯바늘이 걸리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강타오의 탐욕은 하늘을 찔렀지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다. 베리타스 바이오 인수라는 거대한 도박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다. 너무 순조로웠다. 윤상현이 제 발로 무너지고 박 이사가 어이없이 배신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마치 누군가 잘 짜놓은 각본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제국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유령이 숨어 있다고 확신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내부 인력들을 믿지 않았다. 그는 외부에서 가장 유능하고 동시에 가장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사설 정부 업체 에레보스를 고용했다. 대표인 제이 실장이라 불리는 남자는 그림자처럼 강타오의 사무실에 나타났다. 강타오는 그에게 단 하나의 임무를 내렸다. 내 회사에 숨어있는 유령을 잡아내.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그놈이 누구든 어디에 숨어있든 내 앞에 끌고 와. 실장과 그의 팀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선양그룹을 둘러싼 최근의 모든 사건들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했다. 윤상현의 주가 하락을 유발했던 익명의 루머, 감사팀에 접수되었던 내부 고발장, 박 이사를 함정에 빠뜨렸던 가짜 보고서까지. 각각의 사건은 연관성이 없어 보였지만 제이 실장의 노련한 눈은 그 모든 것의 배후에 극도로 치밀하고 지능적인 단 하나의 존재가 있음을 간파했다. 소문은 회사 내부에서도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은퇴했던 박진우 회장이 최근 그룹의 주요 현안에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 뒤에는 베일에 쌓인 그림자 고문이 있다는 이야기였다. 강태호는 이 소문이 제이 실장이 찾아낸 유령의 실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직감했다. 그는 박진우 회장 주변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다. 늙은 사자가 숨겨놓은 발톱을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유진의 사령부에도 서서히 전운이 감돌았다. 안민준이 가장 먼저 적의 접근을 감지했다. 누군가 우리 쪽 서버로그에 접근하려고 시도했어요. 아주 희미한 흔적이지만 보통 놈들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답지 않게 진지했다. 유진은 즉시 모든 외부 접속을 차단하고 한동안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냥꾼이 이제 사냥감의 냄새를 맡기 시작한 것이다. 제이 실장의 팀은 끈질겼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추적이 벽에 부딪히자 그들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들은 윤상현을 무너뜨렸던 고발장이 발송된 우체국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 속 초의 실장은 모자와 마스크, 안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의 독특한 걸음걸이와 체형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었다. 그들은 이제 유령의 희미한 형체라도 붙잡은 셈이었다. 추정망은 점점 더 좁혀져 왔다. 제 실장은 박진우 회장이 소유한 수많은 부동산 목록을 입수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최첨단 보안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외부인의 출입이 거의 없는 몇몇 곳을 용의 선상에 올렸다. 유진의 사령부가 있는 바로 그 오피스텔도 목록의 최상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제 실장은 아직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의 본능은 그 건물이 유령의 소굴이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평온한 오후. 안민준의 모니터 화면 전체가 갑자기 붉은색 경고 메시지로 뒤덮였다. 침입 건물 중앙보안 시스템에 비정상적인 외부 접속이 감지됩니다. 놈들이에요. 지금 우리 위치를 특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사령부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유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명령을 내렸다. 코드 오메가. 10분 내로 모든 장비 파기하고 핵심 데이터만 챙겨서 전원 퇴각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침착했다. 팀원들은 수없이 훈련한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초의 실장은 산더미 같은 서류들을 파쇄기에 쏟아부었고 안민주는 모든 서버의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디지털 세상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안민주는 제 실장의 해커들이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그는 CCTV 화면에 가짜루프 영상을 씌우고 서버 위치를 속이는 디지털 미끼들을 쉴 새 없이 던졌다. 하지만 상대는 너무나도 강력했다. 방화벽은 하나씩 뚫리고 있었고 그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모든 준비를 마친 유진과 팀원들은 비상용 가방 하나씩만을 짊어진 채 사령부를 나섰다. 그들은 일반 엘리베이터가 아닌 직원들만 아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들이 미리 준비해둔 평범한 승합차에 올라타는 순간 주차장 입구로 날카로운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제 실장의 팀이 도착한 것이다. 승합차는 검은 세단들을 스쳐 지나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몇 분 뒤 제 실장과 그의 팀원들은 굳게 닫힌 오피스텔 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과 파쇄된 종이 조각, 그리고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검은 모니터들 뿐이었다. 유령은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다. 어둠이 내린 서울의 도로를 달리는 승합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무사히 탈출했지만 가장 중요한 요새를 잃었다. 창밖으로 자신들이 방금 빠져나온 거대한 오피스텔 건물이 빠르게 멀어져 갔다. 유진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이제 게임의 양상이 바뀌었다. 그림자 속에서 사냥을 하던 그녀는 이제 빛 속에서 쫓기는 사냥감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더욱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요새를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서유진의 팀은 혼란에 빠지지 않았다. 그들은 박진우 회장이 수십 년 전부터 비밀리에 운영해 온 안전 가옥으로 신속하게 거처를 옮겼다.
서울 외곽의 평범한 주택처럼 보이는 곳이었지만 지하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새로운 사령부로 개조되어 있었다. 제2실장의 추적으로 인해 그들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지만 동시에 그들의 방역 의지는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유진은 디지털 월에 마지막 남은 강태호의 핵심 인물 사진을 띄웠다. 재무기획본부장 오재혁 이사. 그는 박 이사가 축출된 후 강태호의 모든 자금줄을 이어받은 인물이었다. 그는 박 이사처럼 강태호와 오랜 인연을 맺은 사이는 아니었지만 숫자에 대한 천재적인 감각과 욕심으로 강태호의 신임을 얻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눈빛에서 불안과 공포를 읽어냈다. 그는 충신이라기보다는 호랑이의 위세를 빌리는 여우에 가까웠다. 오재혁은 강태호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는 베리타스 바이오 인수자금의 모든 흐름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겁쟁입니다. 윤상현과 박 이사의 말로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고 다음 차례가 자신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죠. 유진은 팀원들에게 자신의 새로운 계획을 설명했다. 우리는 그의 공포를 이용해 그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겁니다. 동맹의 고리를 끊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동맹을 만들 차례입니다. 오재혁을 직접 만나는 것은 불가능했다. 제2실장의 감시망이 샅샅이 그를 둘러싸고 있을 터였다. 접촉은 가장 은밀하고 심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안민주는 다시 한번 그의 실력을 발휘했다. 그는 오 이사의 차량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해킹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을 위해 채 시동을 건 오 이사는 내비게이션 화면에 뜬 낯선 메시지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베리타스 바이오의 주가. 거품이 꺼지면 누가 책임지게 될까요? 메시지는 몇 초 뒤 사라졌지만 그 내용은 오 이사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날 하루 종일 그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다. 누가 보낸 메시지일까? 강타오가 자신을 시험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제3의 인물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날 밤 그의 개인 이메일함으로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없었다. 메일에는 단 하나의 동영상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하자 화면에는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에서 케이맨 제도의 유령 회사로 거액의 자금이 이체되는 거래 내역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거래 승인서에는 자신의 전자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것은 그가 강타오의 지시로 직접 처리했던 불법 자금 이체의 증거였다. 누군가 그의 가장 깊은 비밀을 손에 쥐고 있었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강태호에게 보고하려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 사실을 보고하는 순간 강타오는 모든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꼬리를 자를 것이 분명했다. 윤상현처럼, 아니 박 이사처럼 그는 이제 진퇴양난의 외딴 섬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바로 그때 세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선택지는 두 가지. 침몰하는 배와 함께 가라앉거나 새로운 구명보트에 오르거나. 내일 정고, 명동성당 세 번째 고해 성사실. 오재혁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강태호에 대한 의리를 지키다 모든 것을 잃는 파멸의 길. 다른 하나는 주군을 배신하고 살아남는 비겁한 길이었다. 결국 살고 싶다는 본능이 그의 마지막 남은 충성심을 집어삼켰다. 그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약속 장소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정고. 오재혁은 창백한 얼굴로 명동성당의 고해성사실 문을 열었다.
어두운 공간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가 긴장된 채로 의자에 앉자 칸막이 너머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이 아니었다. 박진우 회장의 충신, 최 실장이었다. 오 이사님,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당신을 처벌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 역시 강태호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 실장은 유진이 지시한 대로 오재혁을 압박하는 동시에 회유했다. 그는 강태호가 베리타스 바이오 인수에 성공하는 즉시 모든 비자금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오 이사를 제거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렸다. 그리고 검찰과 협상하여 그의 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지금뿐이라고 설득했다. 최 실장이 내민 마지막 카드는 오 이사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강태호 이사가 당신의 가족들을 이용해 당신을 협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쪽과 손을 잡는다면 박진우 회장님의 이름으로 당신과 당신 가족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가족, 그 단어는 오재혁의 마지막 저항을 무너뜨리는 망치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최 실장은 작은 USB 하나를 칸막이 아래 틈으로 밀어 넣었다. 여기에는 강태호 이사의 모든 비자금 내역과 차명 계좌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내부 자료와 이것을 대조하여 완벽한 증거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강 이사가 보관하고 있는 이중 장부, 원본을 저희에게 넘겨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요구였다. 하지만 오재혁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며칠 후 오재혁은 제2실장의 감시를 피해 한밤중에 자신의 사무실에 잠입했다. 그는 강태호의 개인 금고를 열어 두꺼운 장부 원본을 꺼내고 자신의 컴퓨터에 있던 모든 원본 데이터 파일을 USB에 복사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약속된 장소에서 그는 검은 옷을 입은 초회 실장의 부에게 모든 것을 넘겼다. 거래는 성공했다. 강태호 제국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서유진의 손에 들어왔다. 선양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대회의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길고 타원형인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에는 그룹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이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 테이블의 상석. 강태호는 마치 왕좌에 앉은 황제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늘은 그의 대관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양그룹의 역사를 새로 쓸 위대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강태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는 베리타스 바이오의 로고와 함께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데이터들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서유진의 팀이 교묘하게 부풀려 놓은 바로 그 데이터들이었다. 이사들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강태호는 한편에 감동적인 연극을 펼치는 배우처럼 열변을 토했다. 그는 베리타스 바이오의 신약이 인류를 알츠하이머의 고통에서 해방시킬 것이며 선양그룹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연설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그 거대한 사기극의 이면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을 스스로 진실이라 믿고 있는 듯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태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박수에 화답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선언했다. 그럼 이제 역사적인 베리타스 바이오 인수합병 안건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둘씩 손을 들기 시작했다. 강태호의 승리가 확
확정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아무런 예고 없이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한 여인의 모습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서슬퍼런 자신감과 냉철한 이성이 깃든 눈빛,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당당한 걸음걸이. 그녀는 더 이상 눈 속에 버려졌던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다. 서유진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강타워의 완벽한 연극 무대를 산산조각내는 망치였다. 강타워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과 불신,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가 유령처럼 떨리는 손가락으로 유진을 가리키며 무슨 말이든 하려고 했을 때 유진의 뒤에서 두 명의 인물이 더 모습을 드러냈다. 전설 속의 창업주, 박진우 회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었다. 강태호 씨. 검사팀을 이끄는 부장검사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차갑게 말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및 주가 조작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그의 선언은 강태호의 세계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겁에 질려 웅성거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검사들이 강태호에게 다가가는 동안 그의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다시 한번 깜빡였다. 안민준이 원격으로 시스템을 장악한 것이다. 방금 전까지 화려한 미래를 보여주던 화면은 이제 강태호의 추악한 과거를 고발하는 심판의 스크린으로 변해 있었다. 화면에는 강태호의 지시로 수천억 원의 비자금이 해외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가는 흐름도가 선명하게 그려졌다. 다음 화면은 오재혁 이사가 넘긴 이중 장부의 원본이었다.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이 붉은 잉크로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태호가 윤상현과 박 이사를 협박하고 범죄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마지막으로 베리타스 바이오의 조작된 임상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가 나란히 비교되어 나타났다. 이 거대한 M&A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극이었음이 만천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거짓말 전부 조작이야. 저 여자는 내가 해고한 범죄자라고 궁지에 몰린 강태호는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그는 경비들을 부르며 발버둥 쳤지만 아무도 그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뚫고 서유진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강태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눈보라는 끝났습니다. 강태호 이사님, 그리고 오늘이 바로 당신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복수의 희열이 아닌 정의를 바로 세운 자의 단단함이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는 강태호의 마지막 남은 저항 의지마저 꺾어버렸다. 그는 허물어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마지막으로 박진우 회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충격과 공포에 빠진 이사들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터 내가 사랑하는 이 선양그룹의 썩은 부분을 모두 도려내고 정직과 신뢰라는 초심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의 선언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차가운 수갑이 강태호의 손목에 채워졌다. 한때 그룹을 호령하던 그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죄수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검사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를 따르던 이사들은 그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서유진은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악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짜릿한 역정흑은 그녀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다. 강타오의 시대는 그의 체포와 함께 극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부패의 제국은 단 하루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선양게이트라 명명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강태호와 결탁했던 정관계 인사들과 그의 밑에서 부역했던 임원들이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폐허와도 같았다. 선양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직원들은 극심한 혼란과 불안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그룹의 창업주 박진우 회장이 전면에 나섰다. 그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그룹의 모든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창업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강력한 쇄신안을 발표했다. 그의 진심 어린 약속과 연륜에서 묻어나는 안정감은 흔들리던 선양그룹을 간신히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서유진의 이름은 이제 억울하게 쫓겨난 비운의 천재가 아닌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운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언론은 그녀를 선양의 잔 다르크라 칭하며 그녀의 용기와 지략을 극찬했다. 모든 혐의를 벗은 그녀는 완벽하게 명예를 회복했다. 하지만 그녀는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조용히 폭풍의 뒷수습에 몰두했다. 그녀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여유도, 과거의 상처를 돌아볼 시간도 없었다.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박진우 회장은 유진을 자신의 자택으로 불렀다. 고요한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서재에서 그는 유진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나는 자네에게 혹한을 버틸 외투 하나를 빌려주었을 뿐인데 자네는 그 옷을 입고 폭풍을 잠재웠네. 이제 선양그룹은 자네에게 더 큰 빚을 졌어.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박 회장은 그녀에게 그녀의 옛자리였던 전략기획팀장직이 아닌 훨씬 더 막중한 자리를 제안했다.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신설조직, 기업혁신위원회 제 위원장, 부회장 직급이었다. 그곳은 그룹의 모든 부정을 감시하고 비효율적인 조직 문화를 개혁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그야말로 선양그룹의 심장과도 같은 자리였다. 나는 자네에게 추위를 막을 외투를 주었지만 이제는 이 집의 기둥이 되어주게. 이 늙은이는 뒤에서 조용히 바람막이가 되어줄 테니.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순간부터 비밀 사령부에서 밤을 새우던 날들, 그리고 마침내 강태호와 마주하던 심판의 날까지 길고 길었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권력을 향한 욕심이 아닌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의 수락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선양그룹은 놀라운 속도로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서유진 부회장의 지휘 아래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사혁신이 단행되었다. 강태호 시절의 낡은 관행과 부패의 고리들은 과감하게 잘려나갔고 그 자리에는 능력과 정직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직원들의 눈에 서렸던 불안은 이제 희망과 기대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충실한 조력자였던 김다솜 대리는 파격적인 승진을 거쳐 혁신위원회의 핵심 멤버가 되었고 최 실장은 명예롭게 은퇴하는 대신 상임 고문으로 남아 그녀의 곁을 지켰다. 안민주는 선양그룹의 정보보안 시스템 전체를 책임지는 최연소 임원이 되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선양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었다. 어느 늦은 밤, 유진은 자신의 새로운 집무실에 홀로 서 있었다. 그곳은 한때
강타오의 탐욕으로 가득 찼던 바로 그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취향대로 미니멀하고 세련된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해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백만의 불빛들이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문득 그날의 눈보라를 떠올렸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절망의 순간, 그리고 자신을 감싸주던 회장님의 따뜻한 코트. 그 코트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그녀를 살린 생명의 온기이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용기의 상징이었다. 유진은 창가에서 몸을 돌려 자신의 의자를 바라보았다. 의자 등바디에는 잘 다려진 짙은 네이비색 코트가 단정하게 걸려 있었다. 박 회장의 묵직한 캐시미어 코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얼마 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돈으로 직접 구입한 그녀만의 코트였다. 가볍지만 견고하고 우아하면서도 강인함이 느껴지는 옷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자신의 코트를 집어들었다.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회장님의 코트는 그녀가 다시 일어서도록 지탱해준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우뚝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녀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요새가 된 것이다. 코트를 입은 그녀는 조용히 집무실에 불을 끄고 밖으로 나섰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은 끝났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눈부신 새벽의 여명과 함께 새로운 봄이 기다리고 있었다.